다소 경직된 표정의 스웨덴 출신의 여성. 한국에 도착할 때만 해도 그녀는 마음이 복잡했고 한국에서 볼 게 무엇이 있겠느냐 다소 회의적인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과 웃으며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날에 큰 충격을 경험했었고 그동안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스웨덴 여경의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살고 있는 카린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역할을 하는 직업에 동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단순한 명예나 권력보다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그래서 결국 선택한 길은 경찰이었어요. 스웨덴에서 경찰은 꽤나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의외로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어요. 물론 뉴스에서는 범죄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곤 했지만 실상은 달랐죠. 적어도 내가 자라온 동네 그리고 내가 존경해 마지 않던 작은아버지가 수십 년간 무탈하게 근무했던 걸 보면 말이에요. 작은아버지는 은퇴하기까지 단 한 번의 징계나 사고 없이 경찰 생활을 마쳤어요. 늘 침착했고 사람을 먼저 생각했으며 동료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웠어요. 그런 모습에 자연스레 영향을 받았고 저 역시나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작은아버지는 저에게 여자가 경찰을 하면 오히려 더 좋다며 현장에서 뛰어보다가 언제든지 내근직으로 가서 편하게 근무할 수도 있고 거기가 답답하다면 한적한 곳에 외근 경찰로 직무를 바꿀 수도 있다며 경찰의 장점이 그렇게 답답하면 나가보고 받기 힘들다고 느끼면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여자가 해도 좋다며 저에게 추천해준 직업이기도 했어요. 부모님도 작은아버지의 조언이 도움이 된다며 적극 장려했고요. 그리고 25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3번의 시험을 거쳐 마침내 경찰로서 첫 발을 디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직업이 내 삶을 이렇게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죠. 스웨덴 경찰은 유럽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에 속했어요. 미국처럼 총기를 가진 범죄자가 많지도 않았고 프랑스나 독일처럼 대규모 시위나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위험직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워라밸도 괜찮은 편이었죠. 그 시절 나는 꽤 뿌듯했어요. 내 선택에 확신이 있었고 적어도 나의 미래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질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경찰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날 강의실에서 교관이 던진 말은 그 모든 기대를 산산이 부수는 한마디였죠. 이제 강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싸우는 병사들이며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그 강사의 표정엔 전율마저 흘렀어요. 처음엔 과장이겠거니 생각했죠. 경찰은 법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하는 존재지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동기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죠. 스웨덴 경찰은 그렇지 않다며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지원한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처음 입교한 교육생들이니 긴장감을 주려나 보다 그저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은 단순한 체력 훈련이나 사격수를 넘어섰어요. 사회적 긴장감과 다문화 이해, 민감한 인종 문제, 이민자 커뮤니티의 복잡한 구조까지 모두가 교육 과정에 포함됐죠. 특히 기본적인 아랍어 수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단지 언어가 아니라 문화, 가치관, 사고방식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상황의 대부분은 이민자들과 관련된 일이었고 그 안에는 단순한 언어 장벽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교육 과정이 추가되느라 제가 입교한 기수들부터 교육기간이 2달이나 더 연장이 되었던 걸 보면 스웨덴에서는 이 사태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돌이켜보면 스웨덴은 한때 이민자들에게 천국으로 불렸어요. 복지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혔고 사회 전반이 관용과 포용의 철학을 지향했죠. 하지만 그 철학을 악용한 일부 사람들, 특히 범죄 조직과 결탁된 이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던 스웨덴의 이민 정책이 언제부터인가 사회 갈등의 온상이 되었고 그 중심에서 일하는 경찰로서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한 직업이라는 보호막 아래 있지 않았어요. 그 변화는 훈련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도 빠르게 다가왔어요. 경찰학교를 수료하고 제가 처음으로 배치받은 곳은 도시 외곽의 비교적 조용한 지역이었어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시위나 조직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온한 동네였죠. 심지어 제가 처음 근무하러 왔으니 선배들이 야식까지 사주면서 여기는 진짜 안전한 곳이야. 도시 중심지로 배치된 동기들은 지금 고생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천천히 일을 배우고 나중에 도시 중심지로 갔을 때 그때 가서 긴장해서 하면 돼. 여기선 편하게 지내라며 저를 환영해줬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요. 이건 제가 알던 스웨덴 경찰의 분위기?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첫날 동기 한 명이 시내 중심지에 배치된 당일 불법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무리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사이에 금세 퍼졌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진짜 전쟁터네. 그 말이 제 입에서도 튀어나왔을 정도였어요. 저는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거였어요. 한적한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에도 익숙해졌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로 인정받았어요. 심지어 승진까지 했으니 겉으로 보면 경찰 커리어의 전형적인 성공 경로처럼 보였죠. 하지만 속은 늘 무거웠어요. 제가 근무하던 외곽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시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달랐어요. 중심가에 근무하던 동기 중 절반 이상이 2에서 3년 안에 그만두거나 정신적 문제로 병가를 냈다는 소문도 있었죠. 사건과 사고들은 점점 더 조직적이고 폭력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5년차가 되던 해 결국 저도 도심 쪽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됐어요. 제가 자원한 거였죠. 처음에는 자신 있었어요. 업무 숙련도도 높았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베테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른 곳보다 위험하긴 해도 저는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후배들이 보기에 5년차 선배는 베테랑으로 보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어요. 한 통의 신고 전화, 난민 몇 명이 차량 사고를 유도해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수법은 신종범죄로 떠오르던 중이었고 특히 취약계층이나 여성 운전자들을 타깃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5명가량의 이민자 남성들과 구경꾼들 그리고 혼란. 그들 중 한 명은 격앙되어 있었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저는 격양된 그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 접근했고 동시에 주변 상황을 살폈어요. 후배도 제 옆에 있었고요.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한 아랍어로 그 사람에게 침착하지 않으면 내가 도울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고 제 시야는 그 사람밖에 안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눈앞에서 그 후배가 칼에 찔렸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그 후배는 막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1년도 안 된 신입이었는데 말이에요. 밝고 똑똑하고 늘 예의 바르던 좋은 후배였죠. 우리가 그 격양되어 있는 남성에게 집중하던 사이 누군가 뒤에서 피습을 한 뒤 후배가 쓰러지자마자 주변에 있던 모든 이민자들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 후배 녀석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 장면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 일이 있은 후 조직은 저에게 실수를 지적했어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저는 매서운 질타를 받았습니다. 출동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얽혀 있었고 현장은 혼란스러웠으며 당연히 출동한 2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이민자 사건 같은 경우 현장의 경찰 인원보다 관련자들의 인원이 더 많은 경우 반드시 지원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격양된 남성을 진정시키느라 그걸 빠뜨린 거죠. 결국 저는 징계의결서에 현장 지원 요청을 즉각하지 않은 점, 위험을 과소평가한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입 후배에게 위험을 초래한 점을 근거로 징계위원회는 저에게 6개월 정직을 명했고 저 역시나 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이고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결국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후배의 가족들이 저를 보는 그 눈빛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미안하다는 편지를 여러 번 썼고 직접 찾아갔지만 그 눈빛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경찰이라는 이름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사명감이 있어도 그 앞에서 사람이 다치고 무너지고 울부짖는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지켰던 걸까요? 그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거나 아무런 목적도 없이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가족은 저를 위로해 주었고 친구들은 처음엔 함께 분노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도 줄었고요.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나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후배에게 미안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털어낼 수 없는 무게가 계속 가슴에 얹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심리상담도 받게 되었고 상담사는 저에게 스웨덴의 닫힌 환경 말고 다른 경험을 해보라고 추천했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세상을 본다면 내가 지금 그 사건에 몰두되어 묻혀있는 마음을 벗어 던질 수 있지 않겠냐며 이미 사과는 할 만큼 했고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 죄책감을 덜기 위한 여행을 떠나보라는 조언이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추천받은 게 한국이었어요. 상담사님이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유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분위기, 정말 다른 모습, 세상이 결코 좁지 않구나를 느끼게 해주었고 시야를 넓히게 해준 여행이었다며 다른 곳이 있다면 가도 되지만 자신은 한국을 추천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었던 거였어요. 솔직히 한국어 한마디도 모르고 친구들이 케이팝 같은 걸 듣는 건 알았는데 그건 지극히 여성스러운 애들이나 듣는 노래라고 생각했기에
한국과의 접점을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 가족여행으로 일본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일본은 최소한의 접점이 이미 있는 것이니 아예 접점이 없는 한국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몇 주 후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목적지는 서울. 처음엔 단순한 도피였어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편하게 숨을 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진짜 안전한 나라라는 그 이미지가 저를 끌어당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시끄럽지도 혼잡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했어요. 입국 심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긴장되어 있었는데 그 긴장감은 빠르게 풀어졌죠. 신기했어요. 외국이고 처음 도착한 곳인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며칠은 호텔 근처만 걸어 다녔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분명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무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다가왔어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원은 짧게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이 줄을 설 땐 어깨가 닿지 않도록 살짝 물러섰어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타인을 배려하는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경찰의 존재감이었어요. 제가 목격한 한국의 경찰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고 늘 시민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력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존경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무게감을 흩날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함께 살아가는 이웃처럼 거기 있었죠. 주말마다 경찰들이 서울 시내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알고 보니 서울도 집회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회라고 하면 무섭고 피해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바로 옆에서 집회를 하던 말던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다소 시끄럽다며 피하는 것 말고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죠. 유럽 땅에서의 집회와 한국 땅에서의 집회는 성격 자체가 매우 다른 것 같았죠. 이런 일상이 너무도 생소했고 이것마저도 즐거웠어요. 과거에 저는 경찰이었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서 두려움의 시선을 받았고 나조차도 누군가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아, 여기선 그냥 숨을 쉴 수 있겠다 하고 말이죠. 지켜야 할 사람도 보호해야 할 무언가도 없지만 그냥 나 자신으로 있어도 안전한 감정.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 같았죠.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한밤중 산책도 시작했어요. 낮에는 사람도 많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이 사방에서 들려오니 여전히 긴장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숨을 고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불빛은 여전히 밝고 사람들도 제법 있었지만 그 속도와 분위기가 낮과는 전혀 달랐죠.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들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골목은 넓지도 반듯하지도 않았지만 조용했고 깨끗했어요. 담벼락에는 누군가 정성껏 키운 식물들이 놓여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슬쩍 고개를 내밀다가 눈치를 보더니 저한테 다가와 주기도 했죠. 내가 경찰로 일할 때는 이런 밤은 사실 경계의 시간이었어요. 위험이 도사리는 시간, 취약한 사람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시간. 그래서 늘 손등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아무런 경계심 없이 밤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 낯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안전할 수 있구나. 옛날 스웨덴도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그저 내가 걷고 싶을 때 걷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었어요. 이 단순한 자유가 그렇게 눈물나게 고마운 감정이었을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자동차 렌트를 하고 종로 쪽으로 나갔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잘못 안내해서 완전히 엉뚱한 골목에 도착했어요. 낯선 동네, 낯선 간판들, 그리고 갑자기 쏟아진 빗방울. 솔직히 서울 시내 운전은 추천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경찰차를 몇 년이나 몰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운전하는 게 뭐가 대수냐는 생각으로 렌터카를 빌렸던 건데 공교롭게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서울은 길이 복잡해서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일단은 우산도 없이 멍하니 서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어디 가시려고요? 하고 한국어로 물었어요. 그런 말이라고 표정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대답했죠. 그러자 그분은 영어는 서툴지만 웃으며 손짓으로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자신의 우산 한쪽을 내어주며 50m 정도 같이 걸어간 뒤 저쪽으로 운전해서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짧은 거리, 그 젖은 우산 아래에서 나는 또다시 울컥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역할이었고 그래서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지켜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말보다 깊은 위로였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늦은 밤 도시락 하나를 사서 계산을 마치려던 참이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놓치는 바람에 점원의 발 아래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저는 놀랐는데 직원이 그걸 조용히 주워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따뜻한 거 드시고 푹 쉬세요. 젊은 20대 한국인 청년 같았는데 제가 당황하자 괜찮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거였죠.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송두리째 건드렸어요. 정체도 국적도 떠나서 그저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 따뜻함. 저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경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굴었고 속이는 게 없는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으려고 했었고 제가 만약 반대 상황이었다면 왜 내 쪽으로 핸드폰을 떨어뜨렸을까 하면서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한국인 청년은 제가 너무 당황하자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줬고 비로소 제가 그 직업에서 벗어났고 이제서야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억눌렸던 그런 무거운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이런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호의를 통해 제가 다시 예전에 순수했던 학생처럼 경찰이 되기 전 순수했던 제 모습처럼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날카롭게 굴지 않고 그랬던 평온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시야를 넓히라고 좁은 데 갇혀있지 말라는 조언 아래 한국 여행을 권유받았고 그렇게 한국에 왔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스웨덴 경찰로서 무거운 모습으로 살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했고 이제서야 그 무거운 것을 던져버릴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 오던 비행기 안 무표정에 경직되어 있던 저였지만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선 승무원에게도 미소를 보여줄 수 있었으며 가족들에게 돌아와서도 웃으며 가족들과 포옹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가족들도 간간히 제가 한국에 다녀왔을 때를 말하곤 해요. 한국에 가기 전 그렇게 어두웠던 사람이 한국에 다녀온 뒤로 밝은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국에게 고맙다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물론 다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저는 목수일에 도전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했고 목수일을 배우고 있기는 한데 동시에 나무로 가구를 제작하는 일도 배우고 있어요. 목수일과 가구 제작 둘 다 나무를 다루는 일이라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함이죠. 과거 경찰을 해야겠다며 오직 경찰 말고 옆을 보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기도 하고 한국을 보고 온 것처럼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시야를 가지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확실히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제가 정신적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주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을까요? 제가 가구를 만들다가 이케아에 취직해서 한국지사로 파견 갈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제 미래에는 무궁무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